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했습니다. 또 민주연구원이 위치한 민주당 중앙당사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당직자들과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지난 정부 인사 가운데 최고위직인데 수사가 문재인 정부의 정점을 향하는 모습입니다. 북한이 어젯밤에 이어 오늘도 서해 완충구역으로 포사격을 실시했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적들의 군사 도발에 대해 경고 사격을 지시했다며 군사합의 파기 책임을 우리 측에 돌렸습니다. 카카오가 서비스 장애 사태와 관련해 사과하고 남궁은 대표는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카카오는 무료 서비스 이용자들의 피해도 보상하겠다는 방침인데 실제 보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수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전 정권과 야권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체포, 소환 조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나 전 정권 윗선을 겨냥한 사법당국의 전방위 압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는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검찰 수사와 여야 대치 전국, 잠시 뒤 정가 브리핑 코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게서 불법 대선 자금 수억 원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하는 형국입니다. 우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한 겁니다. 김용 부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위치한 민주연구원까지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민주당 대선 경선 시작을 전후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8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원장이 직접 유 전 본부장에게 거액을 요구해 대장동 세력이 마련한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부터 최측근으로 꼽힌 인물입니다. 경기지사 시절엔 대변인을 지냈고 대선 준비 과정에선 조직 관리를 책임지다가 지난해 7월부터는 공식적으로 대선 캠프의 총괄 부본부장을 맡았습니다. 이 대표 역시 본인 입으로 측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김 부원장이 수수한 자금이 이 대표의 대선 준비에 사용됐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이 대표가 지시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는지를 밝혀낼 수 있느냐가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일단 체포 시한인 48시간 동안 충분한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부터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 부원장은 입장을 내고 불법 대선 자금 수수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독재 시절로 회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가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특혜 의혹에서 불법 대선 자금 수수 의혹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칼끝이 이재명 대표를 직접 향하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네, 이렇게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데 이어 민주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검찰 진입을 막으면서 4시간 가까이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박규환 기자. 네,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입니다. 네, 지금 현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곳은 4시간째 검찰과 민주당 당직자 그리고 의원들 사이에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 당원들과 유튜버들까지 모여들면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규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이곳을 찾은 건 오후 3시 5분쯤입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이를 막아서면서 3시간 넘게 대치가 계속되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소속 의원들을 당사로 모두 집결하라는 총소집령을 내렸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곳에 모여 기자회견도 가졌는데요. 조정식 사무총장은 압수수색 시도를 윤석열 정부의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검찰은 한 발자국도 당사에 들어올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용 부원장이 지난 11일 임명된 뒤 비품을 가져다 놓은 것도 없는데도 당사까지 온 건 정치 쇼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진성준 원내 수석 부대표는 무도한 수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국회에는 문을 열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바닥에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고자 야당 탄압 정치 쇼를 벌이고 있습니다. 만일 정권이 이 무도한 수사를 지속하려 한다면 국회는 다시 문을 열 수 없을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오늘 밤 10시 이후에 긴급 최고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이재명 대표는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압수수색 범위와 김 부원장의 변호인 입회 등을 두고 검찰과 줄다리기를 계속했는데요. 특히 김 부원장 측 변호인이 중앙지검에서 조사에 입회해 사실상 이곳에 오기 어려운 만큼 대치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위례대장동 신도시 개발 의혹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체포했는데요. 이곳 당사 8층과 10층에 있는 김 부원장의 민주연구원 사무실에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 부원장이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캠프 총괄 부본부장을 맡은 만큼 파장이 어디까지 번질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서 민주당의 반발이 거센데 김용 부원장 체포에 대한 여야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국민의힘은 김 부원장의 체포 사실이 알려지자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SNS에서 이 대표를 향해 측근이라고 했던 김 부원장도 모른다고 할 거냐면서 진정한 측근이 체포된 만큼 이제 직접 당당히 입장을 밝히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만들어진 검은 돈의 목적지가 이재명 대선 캠프였던 거냐며 날을 세웠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저수지의 검은 돈을 대선 자금으로 이용했던 것인지 답해야 합니다. 또 검찰과 민주당이 대치하는 것에 대해선 누구를 지키려고 정당한 법 집행을 막느냐며 문을 열고 스스로 결백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체포 소식이 알려진 뒤 이재명 대표는 YTN 취재진과 만났는데요. 김 부원장 체포와 관련한 질문 등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용 부원장 오늘 체포 소식 좀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다만 민주당은 김 부원장의 혐의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부원장이 혐의를 강력히 부인해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김 부원장에게 돈을 줬다고 알려진 유동규 씨를 회유 협박했다는 정황이 있다며 유 씨의 석방 가능성이 제기된 것과 김 부원장 체포 사이 연관성이 없을지 따져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YTN 박견입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함께 지난 정부 대북 사건에 연루된 인사 가운데 최고위직인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향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손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탈북어민 2명이 우리 해군에 납포된 지 이틀 만인 2019년 11월 4일 청와대에서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회의에서 어민들을 북으로 돌려보내라는 정부 방침이 정해졌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당시 국가정보원이 쓴 합동조사보고서 내용이 달라졌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애초 국정원은 납포된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고 자백한 동료 선원 살인 혐의도 더 수사해봐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회의 이후 관계기관에 공유된 보고서에선 이런 내용 대신 대공 혐의점 없는 단순 월선이라는 표현 등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어민들은 납포 닷새 만에 판문점을 통해 북송됐습니다. 지난 7월과 8월 국정원과 국민의힘 등에서 당시 북송 결정 과정의 위법성을 따져달라는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석 달여 수사 끝에 노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조사를 받은 인물 가운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최고위직입니다. 검찰은 당시 정부가 북송 결정을 내린 경위와 노 전 실장이 여기에 얼마나 개입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 전 실장은 당시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북에서의 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이었을 뿐 진정성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당시 북송 결정엔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헌법상 탈북민도 우리 국민인데 귀순 의사에 반해 강제로 돌려보낸 건 법적 근거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조치라는 겁니다. 노영민 전 실장 조사를 계기로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핵심 윗선들의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두고 국민의힘은 날치기라며 거세게 반발했는데 남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는 시작 전부터 혼란스러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잉 생산된 쌀의 의무 매입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의 일방적 통과는 안 된다고 항의하면서 회의 개의가 40분 넘게 지연된 겁니다. 세 번씩이나 납치하는데 위원장 자격이 없지? 간신히 열리기는 했지만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무리하게 해서 부작용 나타났는 게 앞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법, 언론중재법, 그때 법사위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거 이게 다 지금 무리가 돼가지고 문제들이 다 생긴 겁니다. 그때 다 무리해서 처리하신 거예요. 부동산 3법. 여당 의원님들이 이것을 안건조정위원회 해부를 했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안건조정위에 해부한 것은 이것은 시간을 끌기 위한 국회법상 시간을 끌기 위한 그런 술책밖에 안 되고 입씨름 끝에 민주당 소속 소병훈 위원장이 의결에 나서자 국민의힘 위원들이 위원장석을 에워싸며 또 한 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거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거는 날치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힘으로 위원장님 지금 찬성하는 의원들 지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무슨 이건 법안에 대해서 정부 결국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찬성하며 양곡관리법은 농해 수위를 통과했습니다. 요양권은 찬성 10인, 나머지 기권으로 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대한민국 국회 부끄럽다. 대한민국 국회 참 부끄러워요. 상임위 통과 이후에도 여야는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장외전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이 재정 부담을 늘리고 오히려 쌀값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흑색 선전을 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쌀값 가격 실패와 턱밑까지 다가온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민주당의 인해 전술에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면 세금 1조 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정부 여당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양곡관리법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인데 쌀 의무 매입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법사위에서도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먹통대란 나흘 만에 카카오 대표들이 직접 얼굴을 드러내고 사과했습니다. 서비스 부문 등을 맡아온 남궁훈 각자 대표는 사퇴했습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카카오가 지난 15일 데이터 센터 화재 나흘 만에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재 당일 각자 대표 이름의 사과문을 내놓은 데 이어 이번엔 대표들이 직접 나서서 사과한 겁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이 공공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 맞는 책무를 하지 못했다며 초심으로 돌아가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톡은 이제 국민 대다수가 쓰기 때문에 공공성을 지닌 서비스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 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대표로 서비스 부문 등을 이끌던 남궁훈 대표는 막중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했습니다.
남궁훈 대표는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했다며 사태 수습을 맡아 재발 방지를 위한 예산 확보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카카오는 데이터 센터 전원 차단 사고에 대비한 훈련은 하지 않았다고 시인했습니다. 일어난 사건은 카카오의 비극이기도 하지만 그 IT 업계의 불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뿐만 아니라 IT 업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상 카카오그룹을 지배하는 총수인 김범수 의장은 사과 회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카카오는 대표 사임으로 김범수 의장이 다시 경영에 복귀할 수도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김 의장이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김범수 의장은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돼 조만간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카카오는 무료 서비스 이용자들의 피해도 보상하겠다는 방침인데 이제 사례를 취합하는 단계라 실제 보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데이터 센터 운영사인 SK C&C와 보상 범위를 둘러싸고 입장차가 여전해 향후 양사 간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카카오가 무료 서비스 이용자들에게도 피해 보상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유료 서비스 이용자뿐만 아니라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와 파트너, 다양한 이해관계자분들에 대한 보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는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 사례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당사자가 피해 사례와 근거 자료를 첨부해 피해를 입증하는 방식입니다. 카카오는 무료 서비스 이용자 보상에 대해선 정확한 법적 기준과 선례가 없어 피해 사례를 취합한 뒤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때문에 실제 보상을 받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걸로 보입니다. 700건이 넘는 피해 사례를 별도로 취합한 소상공인단체는 대략적인 보상 기준조차 명시하지 않은 점을 꼬집었습니다. 가장 현실적으로는 대상과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역시 적시를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카카오와 데이터 센터 운영사인 SK C&C 간 화재 대응과 피해 보상 범위에 대한 미묘한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SK C&C에 1차적인 화재 책임이 있고 서비스 수준 협약 계약을 토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면책 조항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그거는 계약을 보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데 그래서 그건 양사 간의 주장이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SK C&C는 이번 화재가 불의의 사고였다고 강조하며 아직 카카오와 공식적으로 보상액 논의를 시작하기 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가 이번 화재로 입은 피해액은 2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직간접적 피해 보상액까지 더할 경우 손해액은 수천억 원으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SK C&C의 배상 책임 보험 한도는 7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보상의 규모 등을 둘러싸고 양측 간 법정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로 사실상 전 국민이 혼란에 빠지면서 정부와 여당도 서둘러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민간 부가통신 사업자에 대해서도 데이터 이중화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서둘러 개정하고 입법 전이라도 행정 권고를 통해 선제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 논의를 위한 긴급 당정협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시작부터 카카오 측의 부실한 데이터 관리와 재난 대비 시스템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국민 10명 중에서 9명이 사용하는 카카오가 이렇게 부실하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재난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경악스러울 따름입니다. 특히 카카오, 네이버 등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부가통신 서비스에 대해 국가 차원의 관리가 시급하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카카오 등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이 무너진다면 우리가 경험했듯이 국민들의 일상의 불편을 넘어 경제, 사회 활동이 마비되는 만큼 이번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업체도 데이터를 이중으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데이터 이중화 법안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관련 조치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이중화를 서두르도록 또 국회에서는 입법적으로 지원을 하겠지만 정부에서도 입법이 되기 전에 현장 점검을 하고 또 이중화가 안 되어 있는 곳은 행정 권고를 통해서 이중화할 수 있도록. 이 밖에 민간 데이터 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법안 역시 올해 안 통과를 목표로 여야 협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큰 이견이 없는 만큼 입법 논의에는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정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 카카오 장애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정부와 여당도 관련 법안이 10월 중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은 또 피해 규모가 크고 광범위한 만큼 카카오 측이 피해 접수 창구를 빨리 여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소방청에도 이번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성 문제와 관련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카카오 서비스장애 사태가 우리 사회에 미친 혼란의 강도가 예상을 훨씬 웃돌면서 정부와 국회도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사후 약방문식 처방이 아닌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가 브리핑에서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야권 인사에 대한 그 검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이 체포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재명 대표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예, 뭐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유동규 씨가 뭐 측근 아니냐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니까 뭐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지 측근이지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었죠. 그래서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가장 이재명 대표를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제 보필해 온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전에 이력은 이제 2010년하고 2014년에 성남시 의원으로 당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또 이제 지자체장과 협조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대장동하고 위례 신도시 개발 당시에 민간 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액수가 한 5억 원 정도로 지금 언론 보도로는 알려져 있는데 그런 혐의가 있다라는 거고 그 진술은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검찰이 정말 물증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이런 발언으로 증언으로 지금 한 것인지는 아직 공식적으로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혐의점이 좀 더 분명하다면은 지금까지 이제 대장동이나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불법 정치 자금, 게다가 이재명 대표의 측근과 이제 연결고리가 지금 확인되는 그런 혐의점은 이제 처음 드러난 건데요. 상당히 좀 이 검찰 수사 국면이 그야말로 이제 새로운 그 국면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장동 같은 경우에 지금 쟁점이 뭐였냐면은 왜 성남시의 이익을 제한을 해가지고 민간 사업자들한테 이제 어떤 이익을 몰아줬느냐, 그 결제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를 가지고 뭐 이제 이재명 대표 측하고 막 공방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뭐 배임, 뭐 직권남용 이런 건데 이걸로 가지고는 또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뒤집어질 수 있는데 검찰이 지금 계속 주목하는 것들은 저 돈들이 이제 화천대유, 뭐 천화동인 등등을 해가지고 저 돈들이 이쪽에 저수지가 있어서 이게 이재명 대표에 또 뭐 넘어갔거나 아니면 선거 자금으로 쓰였거나 이런 것들을 지금 본다란 주력하고 있는데 그동안 좀 증거가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김용 부원장이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아직까지 뭐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만 뭐 돈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돈을 어디 쓴 것이냐.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일로 흘러 들어간 것이냐. 이런 거를 본다라는 거니까 수사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조금 전에 화면에 이 김용 부원장의 이력도 나왔습니다만 과거에 뭐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서 이 대선 캠프에서도 이제 핵심 보직을 맡았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지금 수사하고 있는 내용과 대선 자금과 어떤 연결점이 있는가 이런 걸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그 혐의점 자체가 어떤 그 단순 그 증언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어떤 그 구체적인 물증이 나온 것인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조금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SNS에 올린 글이 있었죠. 없었던 뭐 이런 진술이 나오고 있고 뭐 진술 조작, 뭐 이 조작 수사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경계감을 이제 표하는 그런 이 문장이 있었는데요.
자, 이러한 어떤 전반적인 그 정황을 좀 미리 감지한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용은 SNS에 공유한 내용은 뭐였냐면은 두산 쪽에서 이거는 이제 성남 FC 후원금 관련 의혹이죠. 두산 쪽에서 처음에 이제 성남 FC에 후원을 할 때 이거는 무슨 대가성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이제 서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진술로 대가성을 보고 땅에 대한 용도 변경을 보고 뭐 제공했다 뭐 이런 진술이 나왔다라는 건데 이런 것들이 진술이 갑자기 튀어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검찰의 회유나 조작으로 인해서 한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요거를 이제 올린 것이고 요거는 선거법 뭐 사건이라든지 이런 여러 사건에 이런 식의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지지자들한테 좀 메시지를 주는 것 아니냐 지지자들한테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주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걸로만 보고 지금 우리가 뭐 조작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이건 검찰 수사와 이제 재판까지 가봐야 되니까 다만 이제 상당히 이재명 대표가 위기에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지자들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어쨌든 뭐 그 발언을 놓고는 이 민주당 쪽에 그리고 이 이재명 대표 측에 이 경계감의 어떤 수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민주당 중앙 당사 앞이 상당히 좀 시끄러웠죠. 예. 네, 압수수색 시도가 있었는데 뭐 조금 전에 이제 현장 기자의 중계도 봤습니다만 계속 지금 그 대치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뭐 전 의원들 지금 당사로 다 모이라라고 지금 소집령이 지금 내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격앙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야당 당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거는 유례가 없다. 뭐 저도 옛날 막 아주 오래 전에는 다 찾아보지 못했는데 근래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정치 탄압이라고 느껴질만 하고 또 하나는 김용 부원장이 임명이 된 게 10월 4일 날 임명하기로 하고 11일 날 그러니까 한 8일 전이죠. 임명장을 받았고 실제 이제 당사에 와서 8층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온 게 한 3번 정도 왔는데 1시간씩 3시간밖에 머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무런 비품도 김용 부원장과 관련된 비품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한다라는 거는 과거에 검찰이 이를테면은 특정 기업이나 압수수색한 다음에 자료를 싹 가져가서 이거와 관련해서 별건 수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하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을 강하게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치 국면이 상당히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게다가 지금 국정감사 중단도 선언했어요, 민주당이. 네. 네. 이거 지금 국정감사는 전면 중단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상임위원장인 곳에서는 지금 국정감사 연다라고 하거든요. 뭐 국방위 같은 데는 또 연다고 해서 그건 뭐 내일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지금 뭐 국정감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이제 최측근이 이렇게 체포가 된 이상 그 다음 수순은 무엇이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소환도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도 나오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이 있으려면은 그러니까 이 측근들에서 이재명 대표까지 가는 뭔가 어떤 돈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황을 잡아야지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최소한 물증이 아니더라도 그런 진술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아직 좀 어떻게 될지 이런 수사가 어떻게 될지 아직은 조금 예단하기는 힘들고 최측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확고한 물증이 아니면은 그런 진술을 하기에는 일종의 운명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뭐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그런 진술들을 지금 할지 여부는 알 수가 없어서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진작에 지금 어제 이 공직선거법 그 관련한 이 사건과 관련한 그 재판도 시작이 됐고요.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그 사건이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가지만 사실 기소돼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뭐 굉장히 큰 시험대에 오르는 셈이거든요. 앞으로 좀 이 사법 리스크가 좀 더 현실화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이미 현실화가 됐죠. 네. 그러니까 선거법은 이미 2개가 지금 재판이 시작됐는데 뭐 이제 10,000페이지에 달하는 검찰 자료 때문에 한 달 뒤에 이제 속행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거 말고도 지금 뭐 대장동, 성남 FC, 뭐 대장동하고 백현동도 따로 있고요. 그에 쌍방울까지 있기 때문에 이게 순차적으로 하나씩 또 기소되고 뭐 누구 소환 조사하고 그러기 때문에 막 계속 이제 민주당은 시끄러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다른 부분은 지금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이건 무리한 수사다라고 당내에서도 좀 이제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선거법 관련해서는 좀 당에서 같이 막아주는데, 만에 하나 이제 성남 FC라든지 쌍방울 특히 이런 데서의 좀 어떤 혐의점이 나오면은 당내도 아마 분열이 될 가능성이, 친명계와 비명계가 분열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지금 검찰의 전 정권에 대한 수사, 이것도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과 관련해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했습니다. 혐의점이 뭔가요? 2019년 11월 2일에 이제 동해상으로 북한의 어선이 하나가 이제 표류하고 있는 거를 해군이 납포를 합니다. 거기에 2명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그 북한 어민 16명을 살해하고 왔다라는 거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신문 기법을 통해서 이제 진술을 받아냅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귀순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들이 얘기했던 것들이 그 전에 이미 북한의 감청을 통해서 군도는 이미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 하지만은 피 같은 증거가 전혀 배에 남아있지 않았다. 근데 뭐 페인트 칠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정원이 이거를 신문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11월 4일 이틀 뒤인 11월 4일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거를 결정을 하고 그 합동 신문도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돌려보내는 건데 이런 거 과정 자체가 좀 불투명하고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상으로는 이들도 탈북자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대한민국 국민을 어떻게 북한에 돌려보내느냐 이런 주장이 있는 거고, 이들이 살인 혐의가 명백하고 이미 여러 가지 감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있는데 그럼 살인자들을 국내에 둘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주장들이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정의영 전 국가안보실장이나 아니면 서훈 전 국정원장 등 윗선에 대한 그 추가적인 소환 조사도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윗선이 어디까지 확대가 될까요? 일단 이번에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하고 탈북어민 북송 사건하고 네. 요게 근데 이제 관련자들이 같이 좀 이렇게 오버랩되는 연관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좀 될 텐데 일단 서해 그러니까 그 공무원 피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우 국방부 장관에 대한 이제 구속영장이 지금 발부된 상황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적부심이 금요일 날 밤에 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발부되는지 여부가 이제 발부되는지 결론이 여부가 나겠죠. 결론이 이제 법원이 이제 판단하는 건데, 발부됐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검찰이나 서욱 장관이나 이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밈스라고 불리는 군사정보 체계에서 삭제를 했는데 이쪽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고 서욱 장관은 문제가 아니라 예하부대까지 이걸 다 볼 필요가 없다. 라는 거라서 만약에 이런 요것만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구속영장이 발부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에요. 근데 만약에 발부가 된다라면은 검찰이 다른 혐의도 잡았다. 그거는 예를 들면은 청와대 내에서 회의 과정에서 뭔가 있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착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발부된다라는 거니까 이 금요일날 밤, 토요일날 오전에 새벽에 발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줄줄이 이를테면은 뭐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뭐 등등해서 다 지금 조사를 받아서 결국은 뭐 알 수는 없으나 문재인 대통령까지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 배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두 개의 이제 별개의 사건인데 서해 피살 사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제 북송 사건에도 이제 그 불똥이 튈 것이고요. 수사가 더 이제 급물살을 탈 수 있는데 만약에 영장이 기각된다면 당연히 검찰 수사는 이제 타격을 받을 것이고 강제 북송과 관련해서도 좀 이 검찰 수사에 좀 제동이 걸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별건이긴 합니다. 사실 별건인데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지금 그 관련자들이 같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 탈북 어민 이 북송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들의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에 대해서 판례들이 대법원의 법원의 판례들이 여러 엇갈리는 게 있어요, 사실은. 네. 그리고 지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굉장히 법리적인 좀 논쟁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속단하기는 힘든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노영민 실장 이후에 누가 소환 조사되는지,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그 서해 탈북민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헷갈려가지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 기록물을 지금 검찰이 한 달 반째 압수수색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지금 뭐가 나왔는지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왜냐하면 그때 무슨 회의가 있었는지, 회의에서 어떤 기록들이 있었는지를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뭐가 검찰이 나왔다. 그리고 한 달이라고 하면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수사나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추가 물증을 확보하느냐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수사 여부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국회에서 오늘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를 했죠. 네.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건데 사실 이게 구조상으로 보면은 국민의힘의 동의 없이는 이 법사위를 이제 통과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또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남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여야 합의하에 이제 처리하는 게 맞긴 한데 일단 그 민주당이 이제 강행 처리를 했거든요. 예. 네. 그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 상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온 나라 안팎이 다 전쟁터 같은 상황이에요. 뭐 다 부딪히고 있고 뭐 민주당 압수수색하고 있고 뭐 김건희 특검법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 이게 합의 처리를 못할 정도로 이견이 컸느냐라고 본다면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옛날 같으면 충분히 이거는 여러 조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정치가 실종돼 있고 경색 국면이다 보니까 민주당도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강행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쌀이 과잉 생산됐을 때 의무적으로 소매를 다 해버리면은 앞으로 그러면은 쌀 소비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면은 농민들은 계속 쌀 생산하고 이걸 시장의 실패가 이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민주당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이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본회의는 통과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법사위를 봐야 되겠지만 근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법안뿐만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민주당의 이른바 이제 이 7대 그 주요 입법 그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 외에도 뭐 이른바 이게 노란봉투법 그 이 법안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납품가 연동제라든가 줄줄이 좀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민주당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좀 속도를 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속도를 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을 어느 정도는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정부 여당이 오히려 지금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런 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데 그거를 다 그러면 모든 거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그렇게 되면 또 대통령에게도 상당히 부담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납품 단가 연동제 같은 경우에는 여야 간에 지금 계속 이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제 그 강론을 둘러싸고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여야가 좀 정치력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북한이 어젯밤에 이어 오늘 낮에도 해상 완충구역 안으로 포사격을 감행했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의 입장도 내놓고 남측이 군사적 도발을 해서 대응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한밤중 서해와 동해로 모두 250여 발을 쏘며 나흘 만에 포병 사격을 재개한 북한. 날이 바뀌는 동안 잠시 멈췄다가 한낮에 다시 포문을 열고 100여 발을 더 발사했습니다. 낙탄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북방 한계선 북방 해상 완충구역 안으로 우리 영해에서 관측된 낙탄은 없었습니다. 이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의 입장도 잇따라 나왔습니다. 적들이 전방 일대에서 방사포탄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해 강력한 군사적 대응 조치로서 위협 경고 사격을 진행한 거라며 책임을 남측에 떠넘겼습니다. 우리 측의 연례적 야외 기동 훈련, 호국 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이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호국 훈련이 오는 28일까지 이어지는 만큼 북한이 이를 빌미 삼아 추가 도발을 지속할 가능성도 큽니다. 중국의 20차 당대회 기간엔 숨고르기에 들어갈 거란 일각의 예상도 빗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북한이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를 하는 건 맞는데 그 수위를 보니까 조절이 됐고 말을 들어보니 남쪽이 먼저 해서 그렇다라고 하니 남쪽이 좀 조심하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결론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계산된 행위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중국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7차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서는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됩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이렇게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우리 군은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요. 북한이 지난 2019년부터 지금까지 9.19 군사 합의를 8번이나 위반하며 포사격을 계속하는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이어서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9.19 군사 합의를 위반했던 지난 14일, 북한은 모두 560여 발의 포탄을 동서해 완충구역에 쏟아부었습니다. 나흘 만에 다시 도발에 나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비슷한 방법으로 350여 발을 추가 발사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계속된 포사격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도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군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남측 도발에 대한 대응 사격이었다는 북측의 주장과 달리 우리 군은 군사합의상 사격금지 구역이 아닌 곳에서 정당한 사격훈련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격훈련이 진행된 곳도 공개했습니다. 훈련이 진행 중인 철원 일대 사격장에는 매달 다양한 사격훈련이 진행돼 왔고 주민 공지 등 안내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에스컬레이터식 긴장 고조 방식을 좀 쓰고 있는데 이번 남북한 군사합의 파기 행동을 통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도 하나의 계획 중의 일부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포사격의 책임을 남측으로 돌려 더 큰 도발의 빌미로 삼거나 완충구역에 포를 쏘는 충격적인 방법으로 9.19 합의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3대 전략 폭격기로 불리는 B-1B가 괌에 다시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지난 6월에도 북한의 핵실험 준비 징후가 포착되자 B-1B를 괌에 배치한 바 있어 이번에도 북한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민간 시설에 무차별 폭격을 가하고 있지만 최전방에서는 또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군 총사령관은 남부 점령지 헤르손시의 전황이 어렵다면서 철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강성훈 기자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국토를 무차별 폭격하면서도 오히려 우크라이나를 비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민간인 피해를 무시하면서 헤르손시 수복 공격에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인명 피해를 줄이겠다며 헤르손시 주민들을 남쪽으로 대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Российская армия обеспечит безопасный, уже объявленный выезд населения по готовящейся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оссии программе переселения. 러시아군 사령관은 헤르손시에서 철수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거센 반격으로 전황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이례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Самого города Херсон будут зависеть от складывающейся военно-такт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Повторяю, она уже сегодня,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весьма непростая.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후방에 대한 폭격에도 불구하고 최전선에서는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패배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Маємо пам'ятати, що сам факт звернення Росії по таку допомогу до Ірану є визнанням Кремлем свого військово-політичного банкрутства. 영국 가디언 신문은 헤르손시 탈환을 위한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임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황 발표를 중단한 가운데 2, 3일 내에 승패가 결정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성웅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집단 처형과 성폭행 등 전쟁 범죄를 다수 저질렀다는 유엔의 공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국제사회 전쟁 범죄 비판 속에서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력 기반 시설에 무차별 공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선희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주 이지움의 집단 매장지입니다. 발굴을 시작하자 시신들이 무더기로 나옵니다. 시신은 무려 450구. 손이 묶여 있거나 목에 밧줄이 감겨 있는 등 고문 흔적이 역력합니다. Велика кількість відповідно дітей,
є тіла із зав'язаними руками позаду. Кожен цей факт буде розслідуваний. 유엔 인권이사회가 실제로 키이우와 하르키우, 수미 등 4개 지역을 조사한 결과 다수의 전쟁 범죄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보고서에서 집단 처형과 불법 구금, 고문과 학대, 성폭력 등이 자행됐다며 대부분 러시아 점령지에서 일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군이 폭발성 무기로 민간인 밀집 지역을 무차별 포격하고 공습 지역에서 탈출하려는 민간인을 공격한 것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There have been many reports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y NGOs, etc. But I think we are perhaps the first UN fact-finding mission to conclude that we have found war crimes. 러시아는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도 무차별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기 관련 기반 시설을 집요하게 공격하며 1,600여 도시의 정전이 계속되고 폭격으로 인한 사망자도 70여 명에 이릅니다. 러시아는 이란제 자폭 드론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란은 공급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서방은 러시아의 이란제 자폭 드론 사용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문제 삼기로 했습니다. 수세에 몰린 러시아가 이란제 무기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해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주목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카카오가 지난 15일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한 먹통 사태 발생 나흘 만에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카카오는 이 자리에서 원인 규명과 피해 보상안 등에 대해서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쇼미더경제에서 박정호 명지대 특임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남궁훈 대표 기자회견에서 사퇴하겠다 얘기하면서 이제 보상안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일단 유료 이용자뿐만이 아니고 무료 이용자에 대한 그 피해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혹시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길이 열린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단기간에 시시비비로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요번에 우리 카카오 사태를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비유적으로 이 사태와 유사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제일 좋은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9.11 테러 사건입니다. 사실 9.11 테러는 전쟁과 같이 특정 기간 동안 유발된 사망자가 아니라 단일 사건으로는 한 번에 3,500명의 사상자를 냈고 그리고 90개국의 이상의 피해자를 유발시킨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전 세계적으로 그 3,500명의 사망자들에게 피해 보상금을 줘야 되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도대체 보험금을 얼마나 피해 보상금을 얼마나 누구에게 지급해야 되는지에 대한 소송과 법적 판결을 하는데 십수년이 걸렸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거기서 근무하는 누군가가 사망했는데 법적인 아내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10년 동안 법적인 아내는 한 번도 왕래를 한 적이 없고 같이 살고 있는 동거녀가 있다고 했었을 때 피해 보상금과 보험금은 누구에게 줘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배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진짜 10년에서 15년 가까이 흘렀어요. 그런데 지금 카카오 이 사건은요, 전 세계적으로 단일 IT 회사의 데이터베이스 센터가 사고가 나서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피해 인원수를 보유하고 있고 가장 다양한 이종 서비스가 불락이 되는 이런 사건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IT 관련한 법률 회사들이라든가 법률 전문가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피해 보상의 기준은 어떻게 되고 지금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은 한 번도 그 전례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판단을 하는데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요. 그 과정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IT 업계가 이제 내가 어떤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했다라고 해서 실제 무료가 아닌 경우들도 많습니다. 암묵적으로 상호회의적으로 내가 이용함으로써 얻어진 데이터를 그들에게 주고 그들은 그걸 바탕으로 충분히
금전적인 이득과 동일한 이득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유료인지 무료인지 이걸 단순하게 판단할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회색지대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끝까지 어떻게 보면 보상을 받는 기간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네. 다만 지금 비유로 들으신 테러 사건과 이번 그 사태와는 약간 좀 성격이 좀 다른 것도 있을 텐데요. 이를테면은 그건 거의 천재지변에 가까운 맞습니다. 것이고 이번 사태는 이제 이 업체 측의 어떤 고의성이라든가 과실 부분도 이제 입증해야 될 부분인데. 네. 그래서 이제 원인은 분명 다르지만 예. 단일 사건으로 너무 많은 케이스들이 복합되어 있었을 때는 이것을 판단하기가 그렇게 오래 걸리고 네. 그리고 판단의 기준도 다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드린 겁니다. 예. 오늘 이제 이 사퇴 의사를 밝힌 남궁은 각자 대표. 사실은 이제 남궁은 대표 역시도 카카오가 올해 상반기에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와중에 경영진의 이 스톡옵션 집단 매각 논란 와중에 이제 구원투사로 등판했던 대표인데 뭐 취임 7개월 만에 이제 전격 사퇴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이제 카카오가 추진하던 여러 가지 뭐 신사업도 있고 그런데요. 어떤 이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카카오가 그동안 진화 발전해왔던 경영 전략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카카오는 플랫폼으로서 자신들의 입지를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종 분야의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런칭하고 그런 이종 분야의 플랫폼들을 다시 플랫폼 간에 연동시키면서 다른 플랫폼보다 훨씬 더 높은 초격차를 유지하는 전략을 추구해 왔는데요. 네. 그런데 아주 소수의 경영진이 모든 이종 분야의 서비스에 어떤 형태로 플랫폼을 구현할지 어떤 서비스를 구축하고 사업할지 혼자 다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는 역량 있는 내부 직원들에게 그런 분야의 신규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회사를 설립하도록 거의 어떻게 보면 적극 권장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카카오는 어마어마한 계열사들을 거느리게 됐고 그런 계열사들 중에서 소기의 성과를 냈던 회사들이 서브 플랫폼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택시를 부르는 플랫폼이라든가 은행업을 하는 플랫폼이라든가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등등을 구축하게 됐고 그것들을 다시 단일 플랫폼에 연동시키면서 회사의 입지를 구축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궁은 대표 혼자서 이 모든 신산업을 다 진행하는 구조는 아니었기 때문에 카카오의 신산업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고요. 단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카카오가 다양한 이종 분야의 서비스도 단일 플랫폼에 전부 다 연동시키다 보니 카카오 본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진짜 국가의 기간 산업망이 흔들리는 것 같은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법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어떤 보완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 이전에도 사실은 이제 카카오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요. 어떤 이 기업으로서 이런 거대 기업으로서의 어떤 신뢰성에 좀 문제 제기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불통 사태로 인해서 이 소비자들이 이용자들이 과연 카카오 믿을 수 있겠느냐 앞으로 이 서비스를 믿고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이 한 개 기업에 의존하는 게 맞느냐 이런 이제 이 의구심을 갖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신뢰 회복을 위해서 전체 시스템을 쇄신하겠다고는 했는데. 이게 지금 뭐 시스템 복구라든가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충분히 이루어질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이제 카카오라는 우리나라의 진짜 큰 어떤 인프라망을 구축했던 회사가 앞으로 피해 보상 규모가 도대체 어느 범주까지 또 어떤 금액까지 일어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가동되거나 앞으로 많은 의구심을 가지면서 쳐다본다는 건 우리나라 ICT 분야에 커다란 먹구름이 낀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카카오의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소통하고 서비스를 이용했던 방식을 좀 위험하니 분산하자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 네트워크라든가 플랫폼의 근본적인 기능을 훼손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활하게 서로 소통하고 서비스를 누릴 수 있었던 건 우리 모두가 한 곳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효과성이나 편익이 훨씬 더 커졌던 것인데 카카오라는 한 회사에 이렇게 많은 우리가 다 쏠림이 있으니 문제가 생겼으니 국민의 절반은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고 국민의 또 다른 절반은 또 다른 걸 이용한다? 그러면 이 플랫폼으로서의 편익이 오히려 크게 감소하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네.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참 이번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참 많은 만감이 교차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주제를 짚어보죠. 요즘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이제 대출 금리도 이제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자, 이렇다 보니까 가계 대출 가운데서 이제 신용 대출 중도 상환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만기가 도래하기 전인데 이제 먼저 갚아버리고 수수료를 내고서라도 이렇게 이제 미리 신용 대출 부분을 이제 갚는 건데
이게 역시 이제 이자 부담 때문에 그렇겠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는 좀 기초적인 경제 상식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니 내가 대출을 받았는데 중간에 이렇게 내가 대출금을 당초 스케줄과 달리 먼저 갚아도 되는 거냐? 네. 예, 당연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채권자가 채무자가 조기에 상환하는 것을 막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이자 수익을 강제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얼마든지 채무자가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조기에 갚으려면 갚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렇게 내가 갚는 과정에서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걸 또 적지 않은 금액으로 내던데 네. 그게 또 수수료를 내야 되니 안 갚고 당초 계획대로 대출금을 그냥 원래 계획된 대로 갚는 게 더 나은 건가요? 이걸 또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조건으로 어떤 상품을 가입하셨던지 간에 중도에 먼저 갚는, 그래서 중도에 먼저 갚아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는 것이 원래대로 이자를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비용이 절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건 사실 정부에서 대출에는 정부 지원 자금 같은 경우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고요. 그다음에 보험과 관련돼서 대출 상품도 일부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우리 시중은행에서 대출 받았을 땐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는데요. 어떤 상품이든 중도에 상환하는 게 만기까지 이자를 납부하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과 같은 고금리 시대에서는 그렇죠. 특히 중도 상환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네. 언뜻 생각하면은 이 대출을 미리 갚겠다는데 이 수수료라는 게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게 일종의 이제 벌칙 같은 그런 성격을 갖는데 말이죠. 왜 이렇게 벌칙금을 물어야 되는가 이런 그 의문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은행이나 이런 곳은 고객들과 거래를 했었을 때 내 돈을 얼마까지 빌려가겠습니다라는 그 계약 조건에 의거해서 네. 돈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계약을 어기고 아무리 본인에게 이득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중간에 돈을 갚겠다라고 하면 은행 입장에선 당초 돈을 운영하는 계획이 좀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은행도 약간의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데 통상적으로 중도 상환 수수료는 1%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갚는 게 유리합니다. 근데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이렇게 미리 대출을 갚아버리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은 중도 상환 수수료를 많이 챙기게 되는데요. 그 규모가 한 뭐 수천억 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국민들의 이제 이자 부담도 뭐 이제 맞물려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이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은행들이 좀 이 수수료 부담을 좀 낮춰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 입장에서는 중도 상환 수수료 이익이 많아졌다는 것은 당초 자신들이 기대했던 이자에 대한 수익이 그만큼 크게 더 줄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네. 따라서 은행 입장에서 만기까지 이자를 다 납부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물론 중도 상환 수수료 이익이 몇천억 원 수준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전체 이익의 총량에선 은행은 오히려 손해를 좀 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금리 기준금리가요. 지금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일단 한국은행은 최종 수준을 3.5%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이 추가금리 인상 방침을 시사한 이상 앞으로도 이제 이 대출자들의 부담은 계속 그냥 커질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제 이 각 국민들이 어떤 식으로 이 자금 관리를 하면 될까요? 예, 사실 좀 전에 우리가 언급드렸던 것처럼 많은 국민분들께서 이미 합리적인 선택을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고금리 기조에서는 철저히 부채를 줄이는 게 재테크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뭐 모르겠습니다. 뭐 일가 친척의 도움을 받으셨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쌈짓돈이 있었던 걸로 부채를 먼저 갚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부채 규모를 어떻게든 줄이는 것을 영순위로 삼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금융상품들 중에서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들이 있기도 있는데 그걸 중도에 해약을 하고 지금 대출을 아예 갚아버리는 게 더 이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내가 적금을 들었거나 정기 관련한 금융상품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걸 중도 해약하고 지금 고금리에서 오히려 대출금을 갚는 게 자신에게 더 유리한지 꼭 확인해 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거시 경제 이 지표가 이렇게 좋지가 않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 상황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데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가 역시 가장 큰 변수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더 안 좋아지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더 많은데요.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올해 전 세계 물가 상승 기조에 진짜 불기둥에 기름을 끼얹는 일이 됐는데요. 안타깝게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점점 더 장기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다시 물가 상승에 어마어마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대표적으로 천연가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대비 천연가스가 가격이 벌써 1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물론 올해 고점 대비 좀 꺾였긴 했지만 아직도 작년 대비 어마어마한 가격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이제 전방위적으로 유발되냐 하면 단순히 천연가스는 우리 전력, 난방 이런 데 제공되는 에너지원 수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실 전 세계의 비료, 특히 비료 중에서 가장 필수적인 비료가 질소 비료인데 이 질소 비료를 생산하기 위해선 암모니아가 필요하고 그 암모니아는 대부분 천연가스에서 추출합니다. 네. 그런데 천연가스가 이렇게 가격이 10배 가까이 급등하다 보니 유럽과 미국의 일부 질소 비료를 생산하는 비료 회사들이 아예 생산 라인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대표적으로 노르웨이 야라 인터내셔널이라든가 독일의 바스프 같은 회사는 이제 가동을 중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비료 생산이 특히 유럽 지역 같은 경우를 중심으로 해서 10% 가까이 감소한 이 상황이고요. 벌써 비료가 작년 대비 30-40% 가격이 인상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농작물을 재배할 때 질소 비료 같은 필수 비료는 반드시 우리가 투여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비료가 이렇게 생산되지 못했다는 건 내년도 농산물 재배에 어마어마한 압박 요인으로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곡물 가격을 다시 인상시키고 이것은 또다시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 세계 물가의 가장 큰 아킬레스 건이네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포인트군요. 지금 가뜩이나 이제 금리를 계속 좀 올리면서 인플레와 이제 전쟁에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 들어서 다시 이 곡물 가격이 이렇게 오른다면은 인플레 잡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곡물 가격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는 과정에서 유럽 같은 경우 이제 더 이상 전쟁이 끝났다 하더라도 러시아를 통해서 PNG 형태로 천연가스를 도달받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역, 우리나라나 일본, 중국 같은 경우는 LNG 형태로 배에서 액화가스를 가지고 우리가 도시가스를 하거나 하는 가스를 운반해 왔거든요. 근데 그런 LNG 가스에 대한 수요가 또다시 유럽에서까지 촉발되다 보니까 다시 가스 가격의 상승을 또 유발시키게 되고 이것은 전력이나 난방료 상승을 압박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사실 물가가 뭐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는 좀 주춤하겠다라는 그런 여러 전망들을 우리가 안심하고 지켜보기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원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주는 그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던데요. 엔달러 환율 최근에 이제 149엔을 돌파하기도 했었죠. 이게 150엔선이 이제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하던데 거의 근접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150엔이라는 것은 32년 이래 미국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가장 급락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사실 일본 같은 경우가 아시아의 가장 종주국 같은 경제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엔화 가치가 이렇게 급락했다라는 것은 전 세계 투자 시장에서 아시아 시장에 대한 불안 요인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네. 사실 태국이라든가 동남아 국가라든가 이런 곳은 일본 경제와 연동된 곳이 많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전체적인 금융 불안이나 외환 불안을 야기할 수 있고요. 이 과정에서 한국 시장에서도 혹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또 외화 자금들이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다시 우리나라 환율 시장에 또 다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맥락으로 작용합니다. 아시아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좀 위기감이 좀 가져야 되는 상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국제기구에서 전망하는 바가 아시아발 금융위기나 외환위기를 우려해야 될 상황이다라는 논평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정호 명지대 특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늘 세 컷. 첫 소식은 12살 소녀의 시신이 여행 가방 안에서 발견되면서 충격에 휩싸인 프랑스 소식입니다. 용의자가 불법 체류 중인 알제리 여성으로 밝혀지면서 이민 정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2살 소녀 롤라는 지난 14일 하굣길에 사라진 뒤 프랑스 파리 주택가의 여행 가방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롤라를 살해한 혐의로 24세 알제리 여성을 붙잡아 조사 중인데요.
이 여성은 사건 당일 아파트 입구에서 롤라와 함께 있는 장면과 여행 가방을 나르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롤라의 사인은 경부 압박에 따른 질식사로 몸 곳곳에 고문 흔적으로 보이는 상처도 발견됐는데요. 이 끔찍한 사건에 대한 파리 시민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는데 용의자가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의 느슨한 이민 정책과 치안력 부재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아동학대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지난해 학대로 보호 대상이 된 아동이 1,66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년 새 5.9배나 늘어난 겁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백종원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학대로 인한 보호 대상 아동 수는 2017년 1,442명에서 지난해 1,660명으로 4년 새 15.1% 증가했습니다. 복지부의 통계를 보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012년 6,403건에서 지난해 37,605건으로 5.9배 증가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난 것도 증가 원인 중 하나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아동학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누리꾼들은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연일 BTS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입영 연기를 취소한 BTS의 맏형 진이 오는 29일 첫 공식 솔로 싱글 디 아스트로넛을 발표한다는 소식입니다. 진은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한 뒤 제이홉에 이어 두 번째로 공식 솔로 데뷔를 하게 됐는데요. 앞서 드라마 OST나 이벤트성의 곡 등을 발표한 적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싱글을 발매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은 이번 싱글이 팬들에게 선물 같은 곡이 되길 기대한다며 팬들이 좋아할 만한 다양한 활동들도 함께 계획해봤다고 전했는데요. 입영 연기 취소 방침을 밝힌 만큼 입대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발표하는 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새 컷이었습니다. 미성년자를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한 김근식을 출소 직전 추가 성범죄 혐의로 다시 구속한 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김근식이 청구한 구속 적부심 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김근식은 경기 안양교도소에 계속 수감된 채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을 전망입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김근식이 출소 뒤 입소하기로 했던 경기 의정부시 법무부 갱생시설 인근 주민들의 우려도 당분간 잦아들 걸로 보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신당역 사건 등 스토킹 피해가 끊이지 않자 법무부가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스토킹 초기부터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고 피해자에겐 신변 안전 조치를 도입하는 등 처벌과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스토킹 끝에 살해된 중구 오피스텔 사건. 신당역 영무원이 300여 차례 넘게 스토킹 당하다가 숨진 신당역 사건. 모두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뒤에 일어난 스토킹 사건들입니다. 스토킹 범죄를 막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법이라는 지적이 쏟아지자 법무부가 시행 1년 만에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신당역 사건처럼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보복범죄를 일으키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재범률이 높은 범죄인 점을 고려해 스토킹 초기부터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워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위치 정보를 경찰에게도 알려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게 하고 가해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긴급 체포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직접적인 스토킹이 아닌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하는 규정도 새로 마련됐습니다. 괴롭힐 목적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보낼 경우 처벌되는데 이른바 지인 능욕 범죄가 해당합니다. 최근 드러난 제2 N번방 사건과 같이 다른 중대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게 법무부 설명입니다. 스토킹이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합의를 법에 반영하고 스토킹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안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자들에게 적용되는 신변 안전 조치를 스토킹 피해자도 받을 수 있게 하고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접근 금지 등 잠정 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 보호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잠정 조치 기간이 끝난 뒤엔 경찰관이 검사에게 연장이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피해자도 관련 내용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입법 예고 기간 여러 계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의 수화물 배송 서비스 등을 이용해 마약을 거래한 일당 69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비대면으로 신속하게 거래할 수 있고 추적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을 악용한 건데 경찰은 잠적한 마약 공급 총책 2명의 행방도 쫓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김해에 있는 버스터미널. 남성 2명이 버스 앞에 붙은 행선지를 확인하더니 수화물센터를 찾아가 들고 있던 검은 가방을 맡깁니다. 잠시 뒤 승무원이 가방을 들고 와 남성들이 바라보던 차량에 싣습니다. 4시간 후 고속버스가 서울에 도착하자 또 다른 남성이 가방을 챙긴 뒤 안에 든 내용물을 허겁지겁 확인합니다. 고속버스 수화물 배송 서비스를 이용해 필로폰을 사고 파는 모습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1kg에 달하는 필로폰을 거래해온 마약 판매책 21명이 최근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48명까지 검거된 일당만 무려 69명에 달합니다. 마약 판매책들은 지난해 7월부터 8달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동안 벌어들인 수익만 1억 2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고속버스 수화물로 보내면 비대면으로 신속하게 거래할 수 있고 추적이 쉽지 않은 데다 설령 붙잡히더라도 혐의 입증이 까다로운 점 등을 악용한 겁니다. 마약 판매책들은 대금도 타인 명의 통장으로 이체받으며 경찰 추적을 피해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지난해 필로폰 투약자 2명을 붙잡은 뒤 1년 넘게 공급망을 추적한 끝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12,000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 필로폰 370g과 대마 160g, 범죄 수익금 2천여만 원도 함께 압수했습니다. 필로폰에서 모텔에서 투약하고 있는 거 2명 긴급 체포한 다음에 이들에게 판매한 판매책들이 누구인지 수사를 진행하면서 현재 이 전체 69명을 검거하게 된 겁니다. 마약 판매책들에게 필로폰 등을 공급하던 핵심 피의자 2명은 잠적한 상황. 경찰은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달아난 1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하고 국내에 있을 거로 추정되는 다른 1명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서울 강남 재건축의 상징으로 꼽히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계획안이 오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재건축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지 19년 만이며 도시계획위원회에 처음 상정된 지 5년 만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은마아파트는 최고 35층 33개 동 5,778세대로 재건축될 예정입니다. 건폐율 50% 이하, 상한 용적률은 250% 이하가 적용되며 공공주택 678세대가 포함됩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공공기여를 통해 보차 혼용 통로를 만들고 근린공원 13,253제곱미터와 문화공원 4,081제곱미터를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가 정체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현재 10% 정도인 재감염률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어린이들의 독감 유행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지난주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는 2만 85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해 7.1% 감소하며 2만 명대 초반까지 떨어진 건데 다만 감소폭은 직전 주보다 크게 둔화했습니다. 환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0.89로 8주 연속 1 이하를 유지하면서도 소폭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주간 확진자 가운데 재감염 추정 사례는 10% 정도인데 방역당국은 이 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염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이후에 재감염을 막는 효과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라는. 이와 함께 최근 해외에서 증가하고 있는 BF7 등 하위 변이의 국내 검출률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독감마저 빠르게 번지면서 코로나19와의 동시 유행, 트윈데믹 대비에도 나섰습니다. 특히 전체 연령대 가운데 6세 이하에서 독감 환자가 가장 많이 몰린 만큼
소아 의료 대응 체계부터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 독감 무료 예방접종 기간은 내년 4월 말까지지만 서둘러 맞을 것을 독려하고 소아 독감 의심 환자에는 검사 없이도 독감 치료제를 선제적으로 처방할 방침입니다. 독감과 코로나는 우리가 막을 수가 있습니다. 백신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서 독감이 덜 유행이 되도록 예방주사하고 개인 방역 수칙 지키고 아울러서 아이들 마스크도 좀 씌워주는 것이 더 안전하다. 방역 당국은 소아 독감 환자의 빠른 입원을 위해 지역 내 일반 병상 활용을 활성화하고 취약 시간대에 대응 가능한 병 의원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